안녕하세요. AORB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18세기 후반의 유럽으로 잠깐 가봅시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유럽의 경제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에서 목화를 수입하여 면직물을 생산하였는데요. 보다 빨리 실을 뽑기 위해 방적기라는 실 뽑는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점차 발전시키다 보니 증기기관이 발전하게 되고 기차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계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맞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요. 이제 유럽의 나라들은 기존에 손으로 만들던 여러 가지 물건을 공장에서 기계로 만듭니다. 그러자 이 물건들을 사용할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죠. 또 물건을 만들 원료도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럽의 힘센 나라들은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이것을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하죠. 배를 타고 동쪽으로 조선도 식민지로 삼고 싶겠죠. 그래서 대포를 쏘며 나라의 문을 열라고 협박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사람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대원군이라는 호칭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왕위를 물려줄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왕족이었던 12살의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그 덕에 권력을 잡게 되는 거고요. 흥선대원군은 백성을 위한 개혁 정책도 많이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만난 세상이 서양 제국이 쳐들어오는 세상이었기에 더 발전된 개혁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양 세력에 맞서 싸우다 나라의 문을 아예 닫기로 결심하죠. 쇠사슬로 나라의 문을 꽁꽁 묶어 교류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세국 정책의 쇠는 쇠사슬쇠, 국은 나라국을 말합니다. 쇠사슬로 나라의 문을 꽁꽁 묶는 거죠.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조선이 약해짐을 깨닫게 된 고종, 아버지를 몰아내고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개화 정책은 나라의 문을 열고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개방 정책과 비슷한 말이죠. 세국 정책과 개화 정책, 나라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그럼 우리 흥선대원군이 왜 세국 정책을 실시하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조 이후 조선은 청나라가 매우 강한 나라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청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청나라를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베이징을 점령하죠. 조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황제가 있는 궁을 침입하는 일이 발생하다니 라고 하면서 서양 세력을 그 후로 굉장히 견제하게 됩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원래 천주교를 허용했었는데요. 한 프랑스의 신부가 프랑스에 편지를 보냈는데 군함을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발견한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병인년에 그 천주교 신부를 처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병인박해라고 해요. 프랑스의 신부를 처형했으니 프랑스는 굉장히 또 화가 났겠죠. 그래서 대포를 끌고 조선에 침입하는데요. 조선에 와서 프랑스 신부를 죽인 것을 사과하고 보상하고 나라의 문을 열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병인 양요라고 합니다.
병인양요가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조선군은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승리를 하고요. 그때 활약을 했던 장군이 양헌수 장군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통상수교를 거부하죠. 자, 통상수교가 뭐냐면 우리 같이 장사도 해보고 무역도 하고 사이도 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로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이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프랑스군이 졌으면은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좀 그냥 돌아가기가 억울했나 봐요.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갑의 의궤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총 340건의 의궤를 다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교장갑은 불태워버렸죠. 정조가 조선 왕실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겨놓은 건데 이것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이 일이 있는 그해 병인년에 또 미국의 제너럴 셔먼 호라는 배가 평양을 침입하게 됩니다. 같은 이유예요. 통상수교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평양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통상수교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평양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치게 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평양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은 조선을 침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5년 후 신미년에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신미양요라고 해요. 어제현 장군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지만 전사하게 되고요. 조선은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패배했으면 우리 말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이 패배는 했지만 너네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통상수교를 역시 거부하게 되죠. 미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신미양요가 일어나기 좀 전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가 복을 하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독일인이었어요. 독일인 오페르트란 사람이 권력자의 아버지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니까 굉장히 막 보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묘를 파헤쳤는데 그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절대 서양 세력하고는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척하비를 만듭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세국정책을 강하게 펼치는 동안 고종과 몇몇 대신들은 이러다 조선이 너무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22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정치에서 물러나게 하고 본인이 직접 조선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런 고종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바로 부인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와 고종은 함께 개화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우선 각 나라의 외교관들을 만나면서 개화 정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운요호라는 배를 강화도에 정박시키면서 조선 사람들이 좀 신경이 거슬리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물러나 라는 의미로 이제 대포를 쏘는데요. 그 대포 한 방에 이제 일본의 포탄들이 다 조선인들에게 날아오면서 조선인들을 죽이게 되죠. 이것을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일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먼저 조선이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는 의미로 만약에 보상하지 않으면 조선을 더 침입하겠다, 공격하겠다 라는 협박을 하게 되고요. 마침 고종은 개화를 하려고 했던 참이어서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소호, 조규이고요. 이 조일, 소호, 조규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냐고요? 이 조약의 내용이 일본은 언제든지 원할 때 조선의 항구를 드나들 수도 있고 조선의 항구에서 장사할 수도 있고 또 일본인과 조선인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일본인이 조선인한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조선법이 아니라 일본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인다 하더라도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봐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조선이 자주국임을 그 조약에서 명시하는데요. 그거는 조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할 속셈입니다. 그동안 조선은 청나라랑 매우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청나라는 좀 떨어지고 우리 일본이 조선을 간섭할 거야 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청나라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조선과 미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돼요. 이렇게 두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하나하나 개화를 하게 됩니다. 우선 선진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좀 보고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수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고요. 청나라엔 영선사, 미국엔 오빙사라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를 창간하는 방문국, 우편을 담당하는 우정국, 신식 무기를 쓰는 별기군도 창설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통리기 무화문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이 시대를 공부하는 것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시대부터 일제시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아픈 순간과 안타까운 순간이 많기에 우리도 꼭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의 후배들도 꼭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직접 겪지 않고 역사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지닙시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세국정책과 개화정책에 대해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챗봇을 만들어 도와줄까요? 우리 세국정책과 개화정책에 대해 직접 검색해서 자료를 정리해 봅시다. 챗봇에게 키워드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젠보드를 이용하면 좋겠죠.
그럼 우리 같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구글에 들어가서 세국 정책을 한번 검색해 보고요. 선생님은 스티커를 이용하는 걸 좋아해요. 세국 정책은 입국을 통제하거나 또는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이래요. 어렵지 않겠죠? 아까 선생님이 정리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젠보드를 통해서 세국정책 또는 개화정책에 대해서 키워드를 만들어 보고요. 각각 10개 정도의 키워드는 만들어야지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색을 시작하고요. 젠보드에 10개 이상의 키워드를 정리해 봅시다. 각각 10개예요. 총 20개의 키워드를 정리해야겠죠? 자, 정리가 잘 되었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구글에서 머신러닝 포 키즈, 머신러닝 포 키즈를 검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미지 등을 위한 작업을 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록을 건너뛰고 지금 실행해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당신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이 머신러닝 포 키즈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몇몇 개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만 인식해요. 그래서 오늘의 프로젝트 이름은 세국정책이 클로즈드 도어 폴리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로즈 앤 오픈 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간단하게 정해주고요. 우리는 텍스트로 구분했죠. 그래서 텍스트,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로 해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고 인식 방법은 텍스트, 언어는 코리안으로 해서 만들기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들어가 볼게요. 우선 컴퓨터가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제시해 줘야 하는데 훈련을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당신의 첫 번째 바구니를 만드세요. 우리는 몇 개의 바구니를 만들까요? 총 2개의 바구니가 있으면 돼요. 제일 먼저 클로즈 바구니가 있으면 되겠죠? 이것은 세국정책의 바구니겠죠? 그리고 오픈 개화정책의 바구니입니다. 클로즈와 오픈에 선생님이 아까 각각 10개의 키워드를 조사해 보자고 했어요. 이 각각 10개의 키워드를 각각에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 추가를 해주면 돼요. 대표적으로 흥선대원군, 경인양요 총 10개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고요. 개화정책도 고종, 명성황후. 정리를 다 했나요? 선생님도 지금 빠르게 10개의 키워드, 개화정책은 11개의 키워드를 빠르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면 더 추가될수록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져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처럼 컴퓨터도 데이터를 많이 추가해 줄수록 똑똑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간략한 챗봇을 만드는 거니까 10개 정도만 정리해서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10개 정도 키워드를 정리하면요. 프로젝트 돌아가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학습 앤 평가를 누릅니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거는 10개를 선생님이 데이터를 넣어줬고 두 번째 개화정책은 11개를 넣어줬대요. 지금부터 컴퓨터를 학습시키겠습니다. 밑에 트레이닝 컴퓨터 정보의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라고 돼 있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1분 안에 할 거래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만 넣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의 컴퓨터는 지금 훈련이 끝났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이 잘 학습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넣어보면 선생님의 컴퓨터가 잘 공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흥선대원군을 키워드로 쳐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되죠? 아까 클로즈하고 오픈 두 가지를 입력했었는데 클로즈가 나와야겠죠? 세국정책을 대표하니까. 테스트 클로즈로 인식되었습니다. 100% 확신이래요.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만들기에 들어갈게요. 머신러닝 포켓즈는 스크래치 3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요. 파이썬이나 앱 인벤터도 있지만 여러분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스크래치 3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스크래치 3 열기. 스크래치에는 항상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웃으면서 반겨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챗봇은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OOLS라는 템플릿을 고르면 챗봇을 만드는데 좀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블록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블록들이 코딩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블록들은 여기 부엉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설정된 블록들이고요. 우리는 왼쪽의 블록들을 좀 수정하면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런 블록을 약간 우리에 맞게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엉이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 겁니다. 쇄국 정책인지 개화 정책인지 알려드려요 라고 말을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답을 기다릴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블록들을 좀 바꿔야 돼요.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이라는 블록을 제어해서 가지고 오고요. 연산해서 작다를 가지고 올게요.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아까 흥선대원군 하니까 클로즈라고 100% 확신한다고 인공지능이 대답해 줬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게 해줍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잘 모르는 것을 대충 대답하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시킨 데이터가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게 해줍시다. 인공지능 클로즈 앤 오픈에 가서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를 가져오고요. 대답의 정확도로 인식을 해줍시다. 만약에 이게 70%, 70보다 적으면 부엉이가 잘 모르겠네요. 다시 물어봐 주세요. 로 대답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70보다 이상 잘 아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세국정책인지 개화정책인지 구분을 해줘야겠죠. 70 이상이면 만약 뭐뭐라면 연산해서 이코를 가져오고요. 인공지능에서 레이블을 가져올게요.
레이블. 대답이죠. 대답이. 클로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엉이가 이것은 쇄국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또 개화 정책을 말하는 거라면 클로즈 오픈에서 텍스트가 레이블이 대답이어야겠죠? 여러분의 대답이 오픈에 관한 것이라면 부엉이는 이것은 개화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잘 코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해야겠죠? 흥선대원군. 이것은 세국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고종도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고종은 개화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고종. 이것은 개화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명성황후도 한번 해볼까요? 명성황후 개화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대답을 하네요. 병인영묘도 해볼까요? 세국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확도가 70보다 모자르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상관이 없는 것들을 한번 넣어봅시다. 네 이름은 뭐야? 라고 우리가 아까 데이터에 입력하지 않은 것을 한번 넣어보면 부엉이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봐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죠. 확실하게 아는 것들만 대답을 하니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분류만을 위한 이제 구분을 해주느라 세국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화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텍스트에 쳤지만 각각의 이제 세국정책과 관련된 정보나 개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첨부해주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흥선대원군만 쳐도 이것은 세국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국정책은 뭐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챗봇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이 블록을 쉽게 참고하기 위해서 부엉이가 있는 템플릿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스프라이트를 바꾸면 뭐 내가 원하는 역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은 흥선대원군이 직접 나와서 세국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챗봇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역사적으로 아주 상반되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으로 나라에 이바지하려 했지만 나라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실수한 부분도 명확하거든요.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를 끝내고 왕권 강화를 하려 했지만 개화의 시기를 놓쳐서 조선이 일본이나 청나라에 한참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고종은 늦게나마 개화를 하려 했지만 일본, 청나라, 러시아 등에 휩쓸리다가 결국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죠. 하지만 이들은 조선의 이익을 위해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나라의 문을 굳게 닫으려 한 흥선대원군과 개화 정책을 펼쳐야 조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약한 나라의 시련을 모조리 다 경험한 고종. 여러분은 누구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것만큼은 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5차 시에 걸쳐 한국 역사의 중요한 이슈들을 탐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지려니 정말 아쉽네요. 인공지능 인문학 역사 수업이 끝나고도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고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요.